차가운 가을비가 서울의 밤거리를 적시고 있었다. 남산타워의 불빛은 짙은 안개와 비구름에 가려 희미한 후광처럼 번져 보였다. 도시의 소음이 빗소리에 묻혀 멀게만 느껴지는 낡은 상가 건물의 3층. 불 꺼진 사무실 안에서 강민주는 숨을 죽인 채 망원 렌즈에 눈을 고정하고 있었다. 그의 코드명은 진돗개.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 끈기와 주인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 때문에 국정원 내에서 그를 아는 소수의 사람들은 그를 그렇게 불렀다. 그의 감시 대상은 길 건너편에 위치한 허름한 중식당 만리장성이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동네 중국집이었지만 그곳은 북측 공작원과 국내 협력자가 접선하는 비밀 장소 중 하나였다. 지난 6개월간 이어진 끈질긴 추적의 끝이 오늘 밤 결정될 터였다. 민준의 귀 속에 꽂힌 초소형 수신기에서는 팀원들의 낮은 목소리와 미세한 장비 소음만이 간간히 들려왔다. 목표, 2번 테이블에 착석, 검은색 서류 가방 소지, 예상대로다. 수신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그의 직속 상관이자 지난 15년간 그를 아들처럼 혹은 가장 아끼는 사냥개처럼 길러온 박진우 부장의 것이었다. 박 부장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차분하고 냉철했지만 민주는 그 안에 담긴 미세한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다. 이번 작전은 국정원의 명운이 걸린 중요한 임무였다. 알겠습니다. 감시 지속합니다. 민주는 짧게 대답하고 다시 렌즈에 집중했다. 그의 시야에 들어온 남자는 50대 중반의 평범한 회사원처럼 보였지만 그의 눈빛과 주변을 경계하는 미세한 움직임은 그가 보통 사람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잠시 후 식당 문이 열리며 또 다른 남자가 들어왔다. 북측에서 내려온 고위급 공작원, 독사라는 코드명을 가진 자였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눈인사를 나눈 뒤 음식을 주문하고는 지극히 평범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하지만 테이블 밑에서는 그들의 손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서류 가방이 열리고 작은 USB 메모리 스틱이 건네지는 순간을 민준의 고성능 카메라가 놓치지 않고 포착했다. 증거 확보! 현장 진입 준비. 박 부장의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민준은 장비를 챙겼다. 그의 손놀림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빠르고 정확했다. 그의 임무는 현장 기록과 후방 지원이었다. 이제 남은 것은 대기하고 있던 현장팀이 식당을 급습하여 두 사람을 체포하는 것뿐이었다. 진입. 박 부장의 단호한 목소리와 함께 식당 주변에 위장 배치되어 있던 검은색 승합차들에서 건장한 최고의 요원들이 쏟아져 나왔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식당 안에서는 짧은 비명과 함께 테이블이 엎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작전은 성공적이었다. 민주는 마지막으로 현장 사진을 몇 장 더 찍은 뒤 조용히 철수를 준비했다. 그의 심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고요하게 뛰고 있었다. 늘 이런 식이었다. 격렬한 사건의 중심에 있지만 그는 언제나 한 발짝 떨어진 관찰자이자 기록자였다. 그것이 그의 방식이었고 그가 가장 잘하는 일이었다. 수고했다. 진돗개, 본부로 복귀해. 알겠습니다. 수신기를 통해 들려오는 박 부장의 목소리에는 희미한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민주는 장비를 가방에 담고 어둠 속으로 조용히 사라졌다. 그가 향하는 곳은 남산 자락에 위치한 국정원 본부였다. 그곳은 그의 집이자 그의 세상의 전부였다. 그러나 그날 밤 그가 복귀한 본부는 평소와는 전혀 다른 공기에 휩싸여 있었다. 본부 정문을 통과하는 순간부터 민주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평소라면 익숙한 얼굴의 보안 요원들이 그를 맞았을 테지만 오늘따라 낯선 얼굴들이 삼엄한 경계를 펴고 있었다. 더 이상한 것은 그들이 국정원 내부 보안 인력이 아니라 검찰에서 파견된 수사관들이라는 점이었다. 가슴에 달린 그들의 신분증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었다. 강민준 씨, 한 수사관이 그의 앞을 막아서며 차갑게 물었다. 그의 눈빛은 민준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었다. 무슨 일입니까? 민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침착했지만 그의 온몸의 감각은 곤두서 있었다. 복도를 오가는 사람들의 굳은 표정,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낮은 수군거림, 그리고 공기 중에 떠도는 짙은 불안감, 거대한 폭풍이 모든 것을 집어삼키기 직전의 고요함과도 같았다. 잠시 저희와 함께 가주셔야겠습니다.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수사관은 민준을 이끌고 그의 사무실이 아닌 본부 지하에 위치한 취조실로 향했다. 차가운 금속 벽과 희미한 조명, 그리고 테이블 하나와 의자 2개가 전부인 작은 방.
민주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이곳에 앉혀보았지만 자신이 직접 이 자리에 앉게 될 줄은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취조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다.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최권익이었다. 그는 국정원 내에서 가장 야심이 넘치고 정치적인 인물로 박진우 부장과는 오래된 경쟁 관계에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감정을 읽을 수 없는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 눈빛은 승리감으로 번뜩이고 있었다. 강민준 요원, 많이 놀랐나? 최권익은 민준의 맞은편 의자에 앉으며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이게 다 무슨 상황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실장님, 설명이라. 그래, 해줘야지. 자네는 알 권리가 있으니까. 아니, 어쩌면 의무일지도 모르겠군. 최권익은 잠시 말을 끊고 민준의 반응을 살폈다. 그의 눈에는 경멸과 조소가 뒤섞여 있었다. 마치 주인을 잃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개를 내려다보는 듯한 시선이었다. 옛날에 정말 나똑같았다. 자네가 충성을 다하던 박진우 부장이 방금 전 국가보안법 위반 및 간첩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네. 그것도 자네가 목숨 걸고 성공시킨 작전 현장에서 나온 증거물 때문에 말이야. 민준의 뇌리에 망치가 내리치는 듯한 충격이 가해졌다. 박진우 부장이 간첩이라니? 그것은 세상이 뒤집히는 것보다 더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다. 지난 15년간 조국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사람이었다. 청렴결백하고 강직하기로 소문난. 그래서 수많은 적을 두었던 사람이었다. 말도 안 됩니다. 무언가 잘못된 겁니다. 박 부장님은 그럴 뿐이 아니십니다. 잘못됐다고 이게 바로 오늘 너희 팀이 확보한 USB다. 최권익은 작은 증거물 보관 봉투를 들어보였다. 그 안에는 민준이 직접 촬영했던 바로 그 USB 메모리 스틱이 들어 있었다. 이 안에는 우리 측으로 위장 전향한 북측 공작원들의 신상 정보가 담겨 있었어. 박진우가 오늘 밤 독사에게 넘기려던 정보였지. 아주 치밀하게 위장했지만 우리의 정보망이 더 빨랐다. 박진우는 오랫동안 북의 정보를 팔아넘겨온 이중간첩이었어. 민준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위장 전향 공작원 리스트는 박 부장이 직접 관리하던 1급 기밀이었다. 그것이 유출되었다는 것은 그들 모두가 사지로 내몰렸다는 것을 의미했다. 하지만 그 일을 박 부장이 했다는 것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그것은 그의 모든 신념과 세계를 부정하는 일이었다. 거짓말입니다. 함정입니다. 함정 그래. 그렇게 믿고 싶겠지.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꽤나 깊은 모양이야. 역시 진돗개답군. 최권익은 비웃음을 감추지 않았다. 하지만 증거는 명백해. 그리고 자네, 강민준, 박진우의 가장 가까운 수족이었던 자네도 이번 사건에서 자유로울 순 없어. 공범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다. 최권익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얼굴에는 모든 것을 끝냈다는 만족감이 가득했다. 오늘부로 자네의 모든 직무는 정지된다. 모든 정보 접근 권한은 차단되고 무기도 반납해야 할 거야. 추후 조사가 끝날 때까지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물론 집 주변에는 우리 사람들이 24시간 함께할 걸세. 쓸데없는 짓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주인을 잃은 개는 얌전히 있는 법을 배워야 하니까. 그 말을 끝으로 최권익은 취조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고. 다시 방 안에는 정막만이 남았다. 강민주는 차가운 테이블 위에 놓인 자신의 두 손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임무를 수행하며 굳은 살이 박인 손이었다. 조국을 지킨다는 신념 하나로 버텨온 세월이었다. 그런데 지금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는 공범 혐의를 받는 용의자가 되었고 그의 영웅이자 아버지 같았던 상관은 하루아침에 국가의 반역자로 낙인 찍혔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을 지휘하는 것은 그의 숙적, 최권익이었다. 민주는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 생각들이 뒤엉켰다. 박 부장이 정말 배신자일까 하니 그럴 리 없다. 그렇다면 이것은 최권익이 파놓은 거대한 함정인가? 오늘 밤의 작전은 처음부터 박 부장을 제거하기 위한 무대였던 것인가?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지만 한 가지는 명확했다. 그는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었다. 주인을 잃었을지언정 그는 아직 이빨과 발톱을 가진 진돗개였다. 그리고 그의 주인은 결코 반역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증명해야만 했다. 몇 시간 뒤
민주는 모든 것을 빼앗긴 채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왔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그의 눈에는 잿빛으로 보일 뿐이었다.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박진우 부장의 체포 소식을 긴급 뉴스로 내보내고 있었다. 온갖 추측과 비난이 난무했다. 한평생을 국가에 헌신한 영웅이 한순간에 매국노로 전락하는 순간이었다. 민주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아파트 밖 복대서는 감시자들의 희미한 기척이 느껴졌다. 그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조직으로부터, 신뢰로부터, 그리고 진실로부터. 어둠 속에서 민준의 눈이 차갑게 빛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의 직위와 무기, 그리고 자유를 빼앗아갔지만 빼앗아가지 못한 것이 있었다. 그것은 지난 15년간 수많은 현장을 누비며 쌓아온 그의 경험과 감각, 그리고 진실을 향한 끈질긴 집념이었다. 최권익은 그를 주인 잃은 개라 조롱했지만 그는 곧 알게 될 터였다. 사냥이 끝난 줄 알았던 그 순간이 실은 진짜 사냥의 시작이었음을, 그리고 그 사냥의 목표는 이제 표범의 탈을 쓴 괴물,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어둠 속에서 진돗개는 조용히, 그러나 날카롭게 이빨을 갈기 시작했다. 가택연금이 시작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다. 강민준의 아파트는 완벽한 감옥이었다. 창문 너머로는 자유롭게 오가는 사람들과 차량의 불빛이 보였지만 그에게는 다른 세상의 풍경일 뿐이었다. 그의 전화와 인터넷은 모두 도청되고 감시받고 있었고 현관문 밖에서는 24시간 내내 감시조가 자리를 지켰다. 최권익은 그를 새장 속의 새처럼 가둬놓고 그의 의지가 꺾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민주는 텔레비전 화면을 무표정하게 응시했다. 연일 박진우 부장에 대한 뉴스가 쏟아져 나왔다. 언론은 검찰이 흘려주는 정보를 그대로 받았으며 그를 희대의 이중간첩으로 몰아가고 있었다. 그의 과거 행적 하나하나가 모두 의심의 근거로 둔갑했고 그의 청렴함은 위장술로, 그의 강직함은 오만함으로 포장되었다. 여론은 급격하게 돌아섰다. 어제의 영웅은 오늘의 역적이 되어 돌팔매질을 당하고 있었다. 민주는 리모컨을 들어 텔레비전을 껐다. 소음이 사라진 아파트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내려앉았다. 그는 눈을 감고 지난 며칠간 머릿속에서 수백 번도 더 복기했던 그날 밤의 작전을 다시 떠올렸다. 모든 것이 너무나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박 부장에게 혐의가 씌워진 USB는 현장에서 발견되었다. 하지만 그 USB가 정말 박 부장의 것이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저 독사와의 접선 현장에 있었다는 정황뿐이었다. 최권익은 그것을 결정적 증거라고 주장했지만 민준의 감각은 그것이 정교하게 조작된 함정이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누군가 작전의 세부 내용을 미리 알고 박 부장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그 자리에 USB를 가져다 놓은 것이다. 그렇다면 범인은 내부에 있다. 작전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국정원 내부의 인물, 그리고 그 정점에는 최권익이 서 있었다. 결심이 섰다. 이대로 앉아서 진실이 묻히는 것을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 그는 움직여야 했다. 비록 손발이 모두 묶인 상태였지만 그는 포기할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진돗개였다. 사냥감이 보이지 않는 안개 속이라 할지라도 그는 희미한 냄새만으로도 끈질기게 추적하는 법을 알고 있었다. 첫 번째 과제는 감시망을 벗어나는 것이었다. 민주는 아파트 내부를 천천히 둘러보았다. 감시자들은 그의 모든 통신을 감청하고 있었고 현관문과 비상계단까지 모두 감시하고 있을 터였다. 하지만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었다. 이 낡은 아파트의 구조적 허점. 그는 몇 년 전 안전 가옥으로 사용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 아파트를 점검했던 적이 있었다. 그때 발견했던 것이 바로 옆집과 연결된 낡은 환풍구였다. 성인 남자가 지나가기엔 비좁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다. 민주는 한밤중이 되기를 기다렸다. 감시조가 가장 나태해지는 새벽 2시. 그는 소리 없이 작업을 시작했다. 침실 벽에 붙어있는 낡은 환풍구 덮개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먼지가 켜켜이 쌓인 좁은 통로가 어둠 속에서 입을 벌렸다. 그는 최소한의 장비만을 챙겼다. 현금 몇 장, 위조 신분증, 그리고 비상용으로 숨겨두었던 구형 피처폰. 그는 몸을 비틀어 좁은 환풍구 안으로 밀어 넣었다. 먼지와 거미줄이 온몸에 뒤엉켰지만 개의치 않았다.
몇 분간의 힘겨운 이동 끝에 그는 옆집의 환풍구로 빠져나올 수 있었다. 다행히 옆집은 오랫동안 비어있는 상태였다. 그는 조용히 옆집 현관문을 열고 나와 감시조의 눈을 피해 아파트의 뒤편으로 빠져나갔다. 도시는 잠들어 있었지만 그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가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을지로의 한 낡은 인쇄소였다. 그곳은 국정원에서 은퇴한 김 반장의 가게였다. 김 반장은 국내 최고의 위조 기술자이자 정보 분석가였지만 아들을 잃은 후 조직의 환멸을 느끼고 조용히 은퇴한 인물이었다. 그는 박진우 부장이 유일하게 신뢰하는 외부 조력자 중 한 명이었다. 이 시간에 웬일이야, 자네. 지금쯤이면 독방에 처박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기름 냄새와 잉크 냄새가 진동하는 어두운 가게 안에서 김 반장은 민준을 보고도 별로 놀라지 않는 표정으로 말했다. 그의 눈은 퀭했지만 여전히 예리한 빛을 잃지 않고 있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반장님. 박 부장 일 때문이겠지. 쯧쯧. 그 양반도 결국 당했구만. 내가 언젠가 저렇게 될 줄 알았지. 너무 뻣뻣해서 부러지기 십상이거든. 김 반장은 혀를 차면서도 민준을 안쪽으로 이끌었다. 작은 사무실 안에는 낡은 컴퓨터 몇 대와 정체를 알 수 없는 장비들이 가득했다. 민준은 자신이 겪은 일과 박 부장의 사건에 대한 자신의 추측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김 반장은 말없이 듣고만 있다가 민준의 이야기가 끝나자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최건익 그 여우 같은 놈. 결국 일을 저질렀군. 박 부장이 눈엣 가시였을 테니. 단서가 필요합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검찰이 발표한 수사 내용 중에서 허점을 찾고 싶습니다. 이봐, 강요원. 지금 자네는 불 속에 뛰어드는 나방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최건익이 어떤 놈인데 자네가 움직이는 걸 알면 그 자리에서 밟아 뭉개버릴 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민준의 단호한 눈빛을 본 김 반장은 잠시 침묵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낡은 서류 캐비닛을 열고 먼지 쌓인 서류철 하나를 꺼냈다. 박 부장이 예전에 나한테 부탁한 게 있었지.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자네에게 이걸 전해달라고 말이야. 그것은 박진우 부장이 개인적으로 조사하던 비리 사건 파일들이었다. 정치인과 기업인, 그리고 국정원 내부 인물들이 연루된 거대한 커넥션에 대한 기록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흑표산업이라는 방위 산업체가 있었다. 흑표산업, 그래. 최근 몇 년간 급성장한 후보시지. 최건익 실장이 뒤를 봐주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어. 박 부장은 이놈들이 국방기술을 해외로 빼돌리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었지. 민주는 빠르게 서류를 훑어보았다. 그리고 그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흑표산업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던 부분에서. 사건이 터지기 바로 전날 거액의 돈이 유령 회사로 흘러들어간 기록이 있었다. 그 유령 회사의 이름은 블루스카이 컨설팅. 이 회사를 추적해봐야겠습니다. 쉽지 않을 거야.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일 테니. 하지만 방법이 아주 없는 건 아니지. 김 반장은 낡은 컴퓨터의 전원을 켰다. 그는 한때 국정원의 모든 금융 정보를 들여다보던 전설적인 해커였다. 비록 지금은 은퇴했지만 그의 실력은 녹슬지 않았다. 그는 몇 시간 동안 키보드를 두드리며 어둠의 네트워크 속을 헤집고 다녔다. 민주는 그의 옆에서 숨을 죽인 채 모니터를 지켜보았다. 마침내 김 반장의 손가락이 멈췄다. 가하시다. 모니터에는 블루스카이 컨설팅의 자금 아이체 내역이 떠 있었다. 그 돈은 여러 개의 계좌를 거쳐 세탁된 후 최종적으로 한 사람의 계좌로 들어갔다. 이럴 수가. 민준의 눈이 커졌다. 그 계좌의 주인은 국정원 대북정보 분석팀의 황동준 과장이었다. 그는 최건익의 오른팔로 알려진 인물이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었다. 황동준, 그날 밤 현장 증거물 분석을 총괄했던 책임자입니다. 모든 조각이 하나로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현장에서 수거된 USB를 분석하고 그것이 박 부장의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 사람이 바로 황동준이었다. 그가 돈을 받고 증거를 조작했거나 혹은 처음부터 함정의 일부였던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가 찾던 꼴이다. 김 반장이 나지막이 말했다. 민주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안개 속에서 마침내 희미한 길 하나가 보이기 시작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길을 따라 맹수의 소굴로 들어가는 것뿐이었다. 그가 인쇄소를 나설 때쯤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그는 다시 어둠 속으로 이 몸을 숨겨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가야 했다. 돌아가는 길. 그는 일부러 사람이 붐비는 새벽 시장을 가로질렀다. 그때였다. 강 선배님. 익숙한 목소리에 민주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를 부른 것은 한때 그를 존경하며 따르던 후배, 김요원이었다. 그는 우연히 시장에 장을 보러 나왔다가 민준을 발견한 듯했다. 김요원의 눈에는 당혹감과 함께 차가운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한때 존경심으로 가득했던 그 눈빛은 이제 그를 잠재적인 배신자로 보고 있었다. 여기서 뭘 하시는 겁니까? 가택 연금 중이신 걸로 아는데. 잠시 바람 좀 쐬러 나왔다. 민주는 최대한 태연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김요원은 물러서지 않았다. 선배님, 쓸데없는 짓은 하지 마십시오. 조직의 명령에 따르시는 게 신상에 좋을 겁니다. 박 부장님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민준의 가슴에 박혔다. 한때 같은 팀에서 생사를 넘나들던 동료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기에 그 상처는 더욱 깊었다. 그는 조직에서 완전히 버려진 존재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 치용고 고맙다. 민주는 짧게 대답하고는 서둘러 자리를 떴다. 그의 등 뒤로 김요원의 의심 어린 시선이 느껴졌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감시망을 뚫고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온 민주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는 방금 전의 만남으로 인해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깨달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결심은 더욱 굳어졌다. 그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다. 그리고 그 위에 황동준이라는 이름과 블루스카이 컨설팅이라는 회사 이름을 적었다. 이것이 그의 방역의 시작이었다. 세상은 그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고 그를 고립시켰지만 그는 홀로 어둠 속에서 진실의 흔적을 찾아냈다. 묻혀버린 길을 찾아낸 것이다. 비록 그 길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는 기꺼이 그 안개 속으로 걸어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국정원 본부 기획조정실장의 사무실은 남산의 정영이 한눈에 들어오는 최고의 전망을 자랑했다. 최고급 원목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책상에 앉아 최권익은 방금 전 부하가 올린 보고서를 읽고 있었다. 그의 미간에 희미한 주름이 잡혔다. 보고서의 내용은 강민준의 가택, 연금 중 발생한 사소한 이상 징후에 관한 것이었다. 이틀 전 새벽, 약 3시간가량 그의 통신 기록과 전력 사용량이 전무했습니다. 마치 집에 없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는 감시팀의 김요원과 우연히 마주쳤다고 합니다. 새벽 시장에서 보고를 하는 부하의 목소리는 긴장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최건익은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렸다. 그의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빠르게 계산되었다. 처음 그는 강민준을 그저 이빨 빠진 개 정도로 취급했다. 박진우라는 주인을 잃었으니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낑낑거리다 제풀에 지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예상이 빗나간 것일까? 그 진돗가의 새끼가 아직도 자기가 사냥개인 줄 아는 모양이군. 최건익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그는 오만했지만 어리석지는 않았다. 강민준의 능력은 그 역시 잘 알고 있었다. 박진우가 가장 아끼던 칼이었다. 그런 칼이 주인의 복수를 하겠다고 멋대로 날뛰기 시작하면 귀찮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었다. 싹을 잘라버릴 필요가 있었다. 경고를 해야겠군.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걔는 함부로 짖어서는 안 된다는 걸 가르쳐 줘야지. 그는 비서에게 인터폰을 연결했다. 서초 경찰서의 박 서장 좀 연결해. 내가 직접 통화하겠다고 전하게. 그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권위가 실려 있었다. 그의 거미줄은 국정원뿐만 아니라 경찰, 검찰, 그리고 정계 곳곳에 뻗어 있었다. 그 거미줄을 이용해 성가신 파리 한 마리를 겁주는 것은 식은 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었다. 그날 오후 강원도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민준의 노부모에게 세무서 직원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갑작스러운 특별 세무조사를 벌이겠다며 가게의 모든 장부와 서류를 압수하고 노인들을 잠재적 탈세범으로 몰아붙였다. 비슷한 시각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던 그의 여동생은 영문도 모른 채 경찰서에 연하행되어 조사를 받았다. 얼마 전 있었던 교내 시위의 주동자로 지목되었다는 황당한 혐의였다. 오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나 무서워. 여동생의 겁에 질린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민주는 전화기가 도청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침착하게 동생을 안심시켜야 했다. 걱정하지 마. 아무 일 없을 거야. 그냥 작은 오해가 있었을 뿐이야. 오빠가 곧 해결할게. 전화를 끄는 민준의 눈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했다. 이것은 명백한 경고였다. 최권익이 그의 가족을 인질로 잡고 그의 목에 보이지 않는 목줄을 채우려 하고 있었다. 더 이상 날뛰면 내 가족들이 다친다. 라는 비열한 속삭임이었다. 민주는 주먹을 너무 세게 쥔 나머지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것도 느끼지 못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그는 이럴 때일수록 냉정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최건익의 의도는 그를 감정적으로 흔들어 실수를 유발하려는 것이다. 그 덫에 걸려들어서는 안 되었다. 오히려 최건익의 이런 반응은 민준에게 한 가지 확신을 주었다. 그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 황동준 과장이 바로 최건익의 아킬레스건이라는 것을, 최건익이 이토록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을 보니 황동준은 단순한 하수인이 아니라 이번 음모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인물임이 틀림없었다. 그는 다시 움직여야 했다. 이번에는 더 은밀하고 더 신속하게. 다시 밤이 깊어지기를 기다려 민주는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 아파트를 빠져나왔다. 그의 목적지는 황동준 과장의 집 근처였다. 직접 접촉할 수는 없었다. 황동준 역시 최권익의 감시를 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민주는 그의 생활 패턴을 파악하고 그가 혼자 있을 만한 빈틈을 찾아내야 했다. 황동준의 아파트는 강남의 고급 주상복합이었다. 국정원 과장 월급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호화로운 곳이었다. 그의 검은 돈의 출처를 짐작하게 하는 증거였다. 민주는 아파트 건너편의 어두운 골목에 몸을 숨기고 밤새 그의 집을 감시했다. 새벽 1시가 넘은 시각, 황동준의 아파트에 불이 꺼졌다. 민주는 철수하기 위해 몸을 돌렸다. 바로 그때였다. 어둠 속에서 예고 없이 나타난 검은색 오토바이 한 대가 굉금을 울리며 그를 향해 돌진했다. 피할 시간이 거의 없었다. 민주는 본능적으로 몸을 날려 길가의 쓰레기 더미 위로 굴렀다. 오토바이는 그를 스치듯 지나갔고 뒷좌석에 앉아있던 남자가 휘두른 쇠파이프가 민준이 방금 전까지 서 있던 자리의 벽을 강타하며 불꽃을 튀겼다.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명백한 살해를 품은 공격이었다. 몸을 굴리는 과정에서 어깨를 바닥에 강하게 부딪힌 민주는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렸다. 오토바이는 잠시 멈칫하는가 싶더니 다시 방향을 돌려 그에게 달려들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그의 시야를 멀게 만들었다. 민주는 이를 악물고 일어섰다. 그는 좁은 골목길의 지형을 이용하기로 결정했다. 오토바이가 다시 그에게 접근하는 순간 그는 옆에 있던 대형 쓰레기통을 발로 힘껏 걷어찼다. 무거운 쓰레기통이 오토바이 앞바퀴 쪽으로 굴러갔고 운전자는 급하게 핸들을 꺾었다. 킥! 날카로운 마찰음과 함께 오토바이는 균형을 잃고 벽에 부딪히며 쓰러졌다. 2명의 남자가 욕설을 내뱉으며 바닥에 나뒹굴었다. 그들은 전문 킬러라기보다는 돈을 받고 굳은 일을 처리하는 용역 깡패에 가까워 보였다. 최건익이 자신을 직접 처리하기보다는 꼬리가 잡히지 않을 외부 인력을 고용한 것이다. 민주는 그들이 정신을 차리기 전에 현장을 벗어나야 했다. 그는 부상당한 어깨를 부여잡고 어둠 속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뒤에서 고함 소리와 함께 그를 쫓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복잡한 미로 같은 골목길을 이리저리 꺾으며 추격을 따돌렸다. 수년간의 훈련으로 다져진 그의 현장 경험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한참을 달린 끝에 그는 마침내 추격자들을 완전히 따돌리고 안전한 곳으로 몸을 숨길 수 있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는 부딪힌 어깨를 살폈다. 다행히 뼈가 부러진 것 같지는 않았지만 심한 타박상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이 밀려왔다. 이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한 번만 더 눈에 띄면 다음은 없다는 최후 통첩이었다. 최건익의 압박은 이제 그의 가족을 넘어 그의 목숨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상대하는 것이 단순히 부패한 권력자가 아니라 필요하다면 살인도 서슴지 않는 위험한 범죄 조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박진우 부장이 파헤치려 했던 진실은 그들의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거대하고 추악한 것이었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민주는 고통을 참아내며 생각에 잠겼다.
두려움과 물론 두려웠다. 하지만 그 두려움은 그의 투지를 꺾지 못했다. 오히려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다. 포식자의 울음소리는 사냥감을 겁주기 위한 것이지만 동시에 자신의 위치를 드러내는 어리석은 행동이기도 하다. 최권익은 으르렁거리며 자신의 힘을 과시했지만 그로 인해 민주는 그의 약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더욱 명확하게 알게 되었다. 바로 황동준, 그리고 그가 감추고 있는 진실. 민주는 다친 어깨를 움켜쥔 채 어둠 속에서 조용히 맹세했다. 그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도망치지도 않을 것이다. 이제부터는 그가 방역할 차례였다. 표범이 울부짖으며 자신의 영역을 선포했다면 이제 진돗개는 소리 없이 다가가 그의 목덜미를 물어뜯을 준비를 할 것이다. 고통은 그의 정신을 더욱 날카롭게 만들었고 위협은 그의 의지를 강철처럼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주인을 잃은 개가 아니었다. 그는 스스로 사냥에 나선 굶주린 늑대였다. 부상당한 어깨에서 전해져 오는 욱신거리는 통증은 강민준에게 잠시의 휴식도 허락하지 않았다. 그것은 최권익이 보낸 경고의 낙인이었고 매 순간 그가 처한 위험을 상기시키는 알람과도 같았다. 그는 아파트의 작은 욕실에서 서툰 솜씨로 상처를 소독하고 붕대를 감았다. 거울에 비친 그의 눈은 지난 며칠간의 피로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안의 빛은 오히려 더욱 차갑고 날카로워져 있었다. 공격은 그를 위축시키기는커녕 그의 잠자던 투쟁 본능을 완전히 깨워버렸다. 이제 이것은 단순히 박진우 부장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싸움이 아니었다. 그의 생존이 걸린, 그리고 어쩌면 그 이상의 것이 걸린 전면전이었다. 그는 더 이상 수동적으로 단서를 따라가는 방식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적의 전체적인 그림을 파악해야 했다. 최권익이라는 거대한 괴물의 심장과 동맥, 그리고 그가 뻗고 있는 모든 촉수를 알아내야만 승산이 있었다. 민주는 다시 한번 김 반장의 인쇄소를 찾았다. 그의 갑작스러운 재방문에. 그리고 그의 어깨에 감긴 붕대를 본 김 반장의 대 얼굴이 심각하게 굳어졌다. 이놈들이 결국 내 몸에까지 손을 댔구나. 괜찮습니다. 덕분에 확신이 생겼으니까요. 제가 놈들의 급소를 제대로 찌른 모양입니다. 민주는 황동준의 이름과 흑표산업, 그리고 그들의 연결고리인 유령고 회사 블루스카이 컨설팅에 대해 그들이 알아낸 사실을 다시 한번 정리했다. 이건 빙산의 일각일 겁니다. 최권익이 이 정도 일로 만족할 리가 없어요. 더 큰 그림이 있을 겁니다. 흑표 산업의 자금 흐름 전체를 파헤쳐야 합니다. 말친 짓이야. 김 반장은 고개를 저었다. 흑표 산업은 그냥 회사가 아니야. 정관계 인사들이 뒤엉킨 괴물이라고. 그들의 자금망은 수십 개의 유령 회사와 해외 계좌를 통해 거미줄처럼 얽혀 있어서 웬만한 금융정보기관도 추적하기 힘들어. 그래서 반장님이 필요합니다. 그 거미줄을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 거미의 심장부를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은 반장님밖에 없습니다. 민준의 간절한 눈빛에 김 반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이미 이 위험한 게임에 발을 들였고 이제 와서 물러설 수도 없었다. 그는 낡은 의자에 몸을 깊숙이 묻고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다. 좋아, 해보지. 하지만 시간이 걸릴 거야. 그리고 아주 위험한 작업이 될 걸세. 우리가 놈들의 금고를 들쑤시는 걸 알면 이번에는 오토바이가 아니라 덤프트럭을 보낼지도 몰라. 그렇게 두 사람의 위험한 항해가 시작되었다. 김 반장은 과거 국정원 시절 사용했던 자신의 모든 해킹 기술과 정보망을 총동원했다. 그는 디지털 세계의 유령처럼 움직이며 여러 겹의 방화벽과 보안 시스템을 뚫고 흑표 산업의 내부 회계 장부와 자금 이체 기록에 접근했다. 민주는 그의 옆에서 밤을 새워가며 그가 찾아낸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의미 있는 정보들을 연결해 나갔다. 인쇄소의 작은 사무실은 그들의 비밀 작전 본부가 되었다. 벽에는 거대한 화이트보드가 걸렸고 그 위에는 수많은 이름과 회사명, 그리고 계좌번호들이 복잡한 선으로 연결되기 시작했다. 블루스카이 컨설팅은 정말 빙산의 일각이었다. 그와 유사한 유령 회사가 수십 개나 더 존재했다. 그 회사들은 모두 조세 피난처에 서버를 두고 있었고 서류상의 대표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들이었다. 돈은 이 회사들을 통해 여러 단계에 걸쳐 세탁된 후 최종 목적지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최종 목적지들의 이름이 드러날 때마다 민준과 김 반장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국회 국방위원회의 여당 간사, 국방부의 고위급 장성, 그리고 언론사의 편집국장까지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이름이 줄줄이 모습을 드러냈다. 최건익은 국정원이라는 칼자루를 이용해 이 모든 사람들을 자신의 거미줄에 엮어 거대한 부패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건 나라를 통째로 좀먹고 있는 암덩어리였군. 김 반장의 목소리가 허탈하게 떨렸다. 화이트보드 위에 그려진 보이지 않는 거미줄의 실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거대하고 끔찍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자금의 원천은 어디이고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가? 민주는 흑표 산업이 최근 수주한 국방 프로젝트들에 주목했다. 특히 차세대 무인 공격기 UAV 개발 사업이 그의 눈길을 끌었다. 수조 원이 투입되는 거대 프로젝트였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기술력도 부족한 흑표 산업이 어떻게 이 사업을 따냈는지에 대한 의혹이 파다했다. 김 반장이 마침내 흑표 산업에 암호화된 내부 이메일 서버를 뚫는 데 성공했다. 그 안에서 그들은 충격적인 진실을 발견했다. 흑표 산업은 차세대 무인기 개발에 필수적인 핵심 기술인 AI 기반 자율비행 및 표적 식별 시스템을 자체 개발할 능력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최건익의 주도에 해외의 경쟁 국가의 우리 군의 다른 핵심 방위 기술들을 몰래 팔아넘기는 대가로 그 기술을 뒷거래로 사오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즉, 국가의 방위 근간을 팔아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허위 실적으로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려 했던 것이다. 이게 박 부장님이 파헤치고 계셨던 진실이었군요. 민준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박진우 부장은 이 반역 행위에 꼬리를 잡았고 그것을 세상에 공개하기 직전에 최건익에게 당한 것이다. 박 부장을 이중간첩으로 몰아붙인 것은 자신들의 진짜 매국 행위를 덮기 위한 가장 완벽한 연막이었던 셈이다. USB 안에 담겨있던 위장 전향 공작권 리스트는 이 거대한 음모에 비하면 작은 미끼에 불과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민준이 상대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부패 세력이 아니었다. 국가 안보를 사적인 이익과 맞바꾸려는 매국노 집단이었다. 그 순간 민준의 어깨를 짓누르는 사명감의 무게가 달라졌다. 이것은 더 이상 한 사람의 누명을 벗기기 위한 싸움이 아니었다. 그가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고 맹세했던 조국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었다. 이제 어쩔 셈인가? 김 반장이 무겁게 물었다. 진실의 실체를 알아버린 지금 그들은 너무나도 위험한 지점에 서 있었다. 이 사실을 들고 세상 밖으로 나가는 순간 거미줄에 묶인 모든 권력자들이 그들을 죽이기 위해 달려들 것이다. 민주는 화이트보드에 그려진 거대한 악의 제국의 지도를 오랫동안 몰차 응시했다. 그는 혼자였다. 조직의 지원도, 합법적인 권한도 없었다. 하지만 그는 물러설 수 없었다. 이 괴물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려야 합니다. 이 거미줄에 엮인 자들 중에 분명 약한 고리가 있을 겁니다. 협박에 못 이겨 가담했거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자가 반드시 한 명은 있을 겁니다. 그의 시선이 화이트보드의 한 이름 위에 멈췄다. 국정원 대북정보분석팀의 황동준 과장. 그는 최건익의 오른팔이었지만 동시에 이 모든 음모의 시작점에서 증거를 조작한 실행범이었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가장 많은 것을 두려워하고 있을 것이다. 황동준을 만나야겠습니다. 민준의 결심은 확고했다. 괴물의 소굴을 발견한 지금, 이제는 그 소굴로 직접 걸어 들어갈 시간이었다. 비록 그것이 죽음으로 향하는 길일지라도 그는 기꺼이 그 길을 택할 터였다. 그는 더 이상 도망자나 추격자가 아니었다. 그는 심판자였다. 강민주는 김 반장의 인쇄소에 걸린 거대한 관계도를 응시했다. 최건익을 중심으로 뻗어나간 거미줄은 대한민국의 심장부를 옥죄고 있었다. 진실의 거대한 윤곽은 파악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들이 가진 증거는 대부분 김 반장의 불법적인 해킹을 통해 얻은 정황 증거였다. 법정에서는 효력을 발휘하기 어려웠다. 괴물을 사냥하기 위해서는 심장을 꿰뚫을 수 있는 결정적인 창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 창은 적의 심장부, 즉 국정원 내부에 있을 터였다. 황동준에게 접근하는 것은 너무 위험했다. 그는 이미 최건익의 포식자 네트워크에 깊숙이 얽혀있는 공범이었고 민준의 접근은 곧바로 최건익의 귀에 들어갈 것이 뻔했다.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
민준에게는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했다. 신뢰할 수 있는 내부 조력자. 어둠 속에서 그의 눈과 귀가 되어줄 동맹. 그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이수연, 국정원 사이버 안보팀 소속의 데이터 분석 전문가. 그녀는 20대 후반의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천재적인 데이터 분석 능력으로 정평이 나 있었다. 하지만 보수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국정원 문화 속에서 그녀의 능력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 그녀의 재능을 알아보고 사이버 안보팀으로 발탁해준 사람이 바로 박진우 부장이었다. 수연에게 박 부장은 단순한 상사를 넘어 은인이자 스승 같은 존재였다. 민주는 수연이 박 부장의 체포에 대해 분명 의구심을 품고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그녀는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와 논리로 세상을 보는 사람이었다. 검찰이 발표한 어설픈 증거와 조작된 정황들을 그녀가 그대로 믿었을 리 없었다. 문제는 그녀가 진실에 대한 열망보다 거대한 권력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클 경우였다. 그녀를 끌어들이는 것은 그녀의 인생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될 수도 있었다. 민주는 며칠간 고민했다. 하지만 그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 그는 이 위험한 도박에 모든 것을 걸어야만 했다. 이수연에게 접근하는 것은 극도의 신중함을 요구하는 작전이었다. 모든 통신수단이 감시받는 상황에서 그는 흔적을 남기지 않는 고전적인 방식을 택해야 했다. 그는 수연의 일상 패턴을 며칠간 멀리서 관찰했다. 그녀는 매일 저녁 퇴근 후 광화문의 대형 서점에 들러 1시간 정도 책을 읽는 습관이 있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그곳이야말로 감시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다. 약속된 날, 민주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서점의 역사 코너 책장 뒤에 몸을 숨겼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만약 수연이 그를 보고 소리를 지르거나 혹은 그의 접근을 거부하고 상부에 보고라도 한다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저녁 육밥 시 이수연이 평소처럼 서점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익숙하게 IT 전문 서적이 있는 코너로 향했다. 민주는 그녀가 책을 고르는 데 집중하고 있는 틈을 타 조용히 그녀의 뒤로 다가갔다. 이수연 씨. 나지막한 목소리에 수연의 어깨가 움찔하며 굳어졌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고 마스크 위로 드러난 민준의 눈을 보고는 숨을 흡 들이마셨다. 그녀의 눈에 떠오른 것은 경계심과 공포였다. 선배님, 어떻게 여기에? 조용히 잠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선배님과 접촉하는 건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를 위험에 빠뜨리지 마세요. 수연은 겁에 질린 목소리로 속삭이며 자리를 피하려 했다. 민주는 그녀의 앞을 막아서지 않고 작은 USB 하나를 그녀가 들고 있던 책 사이에 몰래 끼워 넣었다. 한 40분만, 딱 5분만 시간을 내주십시오. 이걸 보고 나서도 내 제안을 거절하겠다면 다시는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수연은 잠시 망설였다. 그녀의 이성은 당장 이곳을 벗어나라고 경고했지만 민준의 눈에서 느껴지는 진실의 무게가 그녀의 발걸음을 붙잡았다. 그리고 박진우 부장님의 억울한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수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서점 구석의 카페,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자리로 이동했다. 민주는 길게 설명하지 않았다. 그는 USB 안에 담긴 자료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 USB 안에는 그날 밤 박 부장님 사건의 증거물이었던 USB의 원본 로그 파일이 들어 있습니다. 황동준 과장이 증거를 분석한 시간과 그 증거가 공식적으로 발견되었다고 보고된 시간 사이에 30분의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황동준은 증거가 발견되기도 전에 이미 그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수연의 눈이 흔들렸다. 데이터 분석가인 그녀에게 조작 불가능한 서버의 타임스탬프 기록은 그 어떤 증언보다 강력한 증거였다. 30분의 시간 차이. 그것은 모든 것이 조작되었음을 의미하는 스모킹 건이었다. 이건 어떻게 손에 넣으신 거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게 진실의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박 부장님은 함정에 빠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한 어둠이 있습니다. 민주는 채권익과 흑표산업, 그리고 그들의 매국 행위에 대해서는 아직 말하지 않았다. 그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진실이었다. 그는 수연에게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여지를 주어야 했다.
부탁합니다. 이수연 씨,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당신만이 국정원 내부 서버에 접근해서 그들이 숨기려는 진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박 부장님의 명예를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당신 손에 있습니다. 민주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호소했다. 이제 선택은 이수연의 몫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안락한 삶과 위험한 진실 사이에서 갈등했다. 최권익의 힘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그에게 밉보이는 순간 자신의 경력은 물론 인생 전체가 끝장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자신을 믿어주고 이끌어주었던 박 부장님의 얼굴을 외면할 수도 없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양심이 거짓을 용납하지 못했다. 긴 침묵 끝에 수연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제가 뭘 하면 되죠? 그녀의 목소리는 작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단단한 결의로 빛나고 있었다. 그 순간 어둠 속을 홀로 헤매던 강민준에게 마침내 한 줄기 빛이 비추는 듯했다. 그날 이후 이수연은 강민준의 가장 강력한 동맹이 되었다. 두 사람은 비상 연락망을 구축했다. 오래된 온라인 게임의 비공개 채팅방을 이용해 암호화된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자료는 공공도서관의 특정 책 사이에 숨겨두는 고전적인 데드드롭 방식을 이용해 교환했다. 수연은 민준의 눈이 되어 국정원 내부의 데이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천재적인 분석가였다. 그녀의 손끝에서 수많은 데이터들이 재조합되고 숨겨진 의미들이 드러났다. 그녀는 먼저 김 반장이 찾아낸 흑표 산업의 자금 흐름을 국정원 내부의 감찰 자료와 대조하여 그 정보가 정확하다는 것을 교차 검증했다. 그리고 박 부장이 체포되던 날, 본부 건물의 CCTV 영상 중에 일부가 기술적인 문제로 삭제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특히 황동준 과장의 사무실 앞 복도를 비추던 카메라의 영상이었다. 명백한 증거 인멸의 흔적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다. 최권익 실장의 암호화된 개인 일정 파일에 접근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대부분의 일정은 암호로 가려져 있었지만 그녀는 그중 하나를 해독해내는 데 성공했다. D3 인천항 제7부두 H프로젝트 최종 협상.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민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인천항 3일 뒤 H프로젝트 최종 협상. 최권익 직접 참석. 메시지를 확인한 민준의 눈이 번뜩였다. H프로젝트, 그것은 분명 흑표 H표 프로젝트를 의미하는 암호일 것이다. 3일 뒤 인천항에서 방위 기술을 팔아넘기는 마지막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마침내 괴물이 굴 밖으로 나오는 날짜와 장소를 알아냈다. 이제 남은 시간은 단 3일. 그 안에 모든 것을 끝내야 하는 마지막 기회였다. 어둠 속의 동맹은 이제 방역을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을 손에 넣은 것이다. 남은 시간은 단 3일. 강민준과 이수연, 그리고 김 반장에게는 72시간이라는 시한부 선고나 다름없었다. 인천항 7부두에서 열릴 최권익의 마지막 거래. 그것은 그들의 반역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였다. 실패는 곧 모든 것의 끝을 의미했다. 박진우 부장의 명예는 영원히 땅에 묻힐 것이고 그들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사라지게 될 터였다. 인쇄소의 작은 사무실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세 사람은 밤을 새워가며 작전 계획을 수립했다. 김 반장은 인천항 7부두 주변의 위성사진과 설계도를 구해왔고 이수연은 그날의 예상경비 인력과 이동 경로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했다. 민주는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하여 현장을 급습하고 결정적 증거를 확보할 침투 계획을 짰다. 하지만 계획을 세울수록 그들의 표정은 어두워졌다. 최권익이 직접 참석하는 자리라면 경비는 국정원의 전개요원 혹은 그에 준하는 사설, 용병들로 이루어질 것이 분명했다. 민준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외부의 도움 없이 그들의 거래 현장을 덮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였다. 너무 위험해. 이건 자살 행위야. 김 반장이 침통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서 포기할 수는... 민준이 말을 잇던 바로 그 순간 이수연의 노트북에서 작게 삑 하는 알림음이 울렸다. 그녀가 국정원 내부망에 심어놓은 감시 프로그램이 특정 키워드를 포착했다는 신호였다. 잠깐만요. 수연의 손가락이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렸다. 그녀의 눈이 가늘어졌다. 이상한 첩보가 하나 입수됐어요.
방금 막 하위 정보원으로부터 올라온 보고서인데 등급이 낮아서인지 상부 필터링을 거치지 않은 것 같아요. 보고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흑표 산업의 내부자라고 주장하는 익명의 제보자가 H 프로젝트의 최종 거래를 하루 앞둔 날 밤, 즉 내일 밤 11시에 황동준 과장이 거래와 관련된 핵심 물품 기술 설계도 원본 및 프로토타입을 인천항의 한 폐창고로 옮길 것이라는 첩보였다. 그 최종 거래 장소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핵심 증거물을 미리 다른 곳에 보관하려 한다는 것이었다. 인천항 폐창고 7부두가 아니라 민준의 눈이 번뜩였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최건익과 그의 정예 경비 병력이 없는 곳에서 황동준과 핵심 증거물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위험한 거래 현장을 직접 급습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었다. 네오모 완벽하잖아. 마치 우리가 듣기를 바랐던 정보처럼. 김 반장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그의 오랜 경험이 이것이 함정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었다. 정보의 출처는요, 신뢰할 수 있습니까? 민준이 물었다. 그게 문제입니다. 출처가 불분명해요. 점조직으로 운영되는 하위 정보망이라. 하지만 황동준 과장의 내일 동선을 추적해보니 저녁 이후에 일정이 비어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보자가 말한 폐창고의 위치, 국정원이 과거에 안전가옥으로 사용하다가 지금은 버려진 곳입니다. 황동준이라면 충분히 알만한 장소죠. 수연의 분석은 첩보의 신빙성을 더해주었다. 민주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김 반장의 말처럼 함정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하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이것은 하늘이 내려준 기회였다. 시간이 없었다. 정면 돌파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 끝! 제가 가겠습니다. 민준이 결단을 내렸다. 혼자서라도 가서 확인해야겠습니다. 만약 함정이라면 저 혼자 당하는 게 낫습니다. 하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이 기회를 놓칠 수는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김 반장과 이수연은 그의 결정을 막을 수 없었다. 그들은 민준을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준비했다. 위치 추적기, 초소형 카메라, 그리고 비상탈출을 위한 도주 경로까지. 한편 최건익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국정원 내부통신을 감청한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이수연이라는 생각지도 못한 쥐새끼가 숨어 있을 줄은 몰랐지만 오히려 잘된 일이었다. 그는 그들의 움직임을 역이용하여 완벽한 덫을 놓았다. 내부자 제보, 황동준의 비어있는 일정, 그리고 과거의 안전가옥. 이 모든 것은 그가 직접 설계한 미끼였다. 진돗개가 사냥을 나선 줄 알았겠지. 하지만 실은 사냥당하고 있었다는 걸 이제 곧 깨닫게 될 거다. 그는 오랫동안 기다려왔다. 강민준이라는 눈엣가시를 합법적으로 그리고 완벽하게 제거할 기회를. 그는 강민준이 자신의 덫으로 걸어 들어올 것임을 한치의 의심도 하지 않았다. 절박함은 언제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법이니까. 다음 날 밤, 약속된 시간이 되자 인천항의 공기는 차갑고 축축한 안개로 가득 찼다. 낡은 부두와 버려진 컨테이너들이 거대한 괴물처럼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었다. 강민주는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움직여 제보자가 말한 폐창고로 접근했다. 그의 온몸의 감각이 곤두서 있었다. 창고 주변은 소름 끼칠 정도로 조용했다. 함정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그는 이미 주사위를 던졌다. 그는 창고의 낡은 철문 틈으로 내부를 살폈다. 안은 텅 비어 있었고 희미한 정우 하나만이 창고 중앙을 비추고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다. 삐걱거리는 문소리가 정적을 갈랐다. 창고 안은 먼지와 녹슨 쇠 냄새로 가득했다. 약속된 장소에는 아무도 없었다. 당했으나 민준이 상황을 파악하고 몸을 돌리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쾅! 그가 들어왔던 거대한 철문이 굉음과 함께 닫혔다. 동시에 창고 사방에 설치되어 있던 수십 개의 강력한 조명이 일제히 켜지며 그의 눈을 멀게 만들었다. 쿡! 갑작스러운 빛에 시야를 빼앗긴 민준이 팔로 눈을 가렸다. 그리고 사방에서 어둠 속에 숨어있던 검은 옷의 사내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의 손에는 모두 소음기가 달린 권총이 들려 있었다.
순식간에 그는 완벽하게 포위되었다. 어서 오게. 강민준 요원, 자네를 위해 특별한 무대를 준비해뒀지. 익숙한 목소리가 창고 2층 난간에서 울려 퍼졌다. 민준이 고개를 들자 조명 아래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바로 최권익이었다. 그는 마치 연극의 주인공처럼 승리에 도취된 표정으로 민준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겁에 질린 표정의 황동준이 서 있었다. 내 놈이 파놓은 함정이었군. 민준은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그는 자신이 완전히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함정이라니. 섭섭한 소리. 이건 기회일세. 자네의 어리석은 반항을 끝내고 명예롭게 죽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말이야. 최건익은 즐겁다는 듯 웃었다. 곧 경찰이 들이닥칠 걸세. 그리고 그들은 국가 기밀을 해외로 빼돌리려던 매국노 강민준이 내부 고발자인 황동준 과장을 살해하려다 실패하고 현장에서 교전 끝에 사살당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겠지. 아주 완벽한 시나리오 아닌가. 모든 것이 그의 계획이었다. 민준을 이곳으로 유인하여 제거하고 모든 죄를 그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속셈. 낸 놈의 쥐새끼도 곧 처리될 테니 저승길이 외롭지는 않을 거야. 최건익이 이수연을 암시하며 비웃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아래층에 있던 사내들이 일제히 민준에게 총구를 겨눴다. 사방이 막힌 창고. 수십 개의 총구 앞에서 민준은 도간에 든 쥐였다. 청소해! 최건익의 차가운 명령이 떨어졌다. 그 순간 민준을 겨누고 있던 총구들에서 불꽃이 터져나올 준비를 했다. 사냥은 끝났다. 그렇게 보였다. 포식자의 덫에 걸린 진돗개에게는 더 이상 탈출구가 없어 보였다. 청소해! 최건익의 냉혹한 목소리가 폐창고의 차가운 공기를 갈랐다. 그 말을 신호로 수십 명의 사내들이 일제히 반가쇠에 손가락을 걸었다. 죽음의 그림자가 강민준의 온몸을 덮쳐오는 찰나의 순간 그의 뇌리는 놀랍도록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공포도 절망도 없었다. 오직 강철 같은 의지만이 그의 눈동자 속에서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최건익을 향해 시선을 고정한 채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소음으로 가득 찬 창고 안에서 이상할 정도로 선명하게 울렸다. 사냥은 이제 끝났다. 그것은 패자의 체념이 아니었다. 사냥을 마친 사냥꾼의 선언이었다. 최건익이 그의 말을 비웃으며 손을 내리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퍼펑쾅! 창고의 천장과 사방에 굳게 닫힌 철문들이 강력한 폭발과 함께 안쪽으로 터져 들어왔다. 굉음과 함께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고 최건익의 부하들이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검은 유령들이 폭연과 어둠을 뚫고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천장에서 로프를 타고 번개처럼 강화했고 터져나간 문을 통해 섬광탄과 연막탄을 던지며 진입했다. 최첨단 야간 투시경과 전술 장비로 무장한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였다. 그들의 움직임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기계처럼 신속하고 정확했다. 무엇들 하는 거야 쏴버려. 2층 난간에서 최건익이 경악하며 고함을 질렀다. 하지만 그의 부하들은 이미 전의를 상실했다. 섬광탄의 시야를 빼앗기고 연막 속에서 방향을 잃은 채 우왕좌왕했다. 그들이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특수부대원들은 소리 없는 제압 기술로 그들을 하나씩 무력화시켰다. 타격 소리와 짧은 신음소리가 창고 안을 채웠고 불과 30초도 되지 않아 최건익이 고용한 모든 용병들이 바닥에 쓰러져 제압당했다.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창고의 모든 조명이 다시 켜졌을 때 그곳은 이미 완벽하게 특수부대의 통제해에 있었다. 겁에 질린 황동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벌벌 떨고 있었고 최건익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창백하게 굳어 있었다. 그때 특수부대원들 사이를 뚫고 한 중년의 남자가 조용히 걸어 나왔다. 그는 값비싼 전투복이 아닌 평범한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주변에서는 그 어떤 장군보다 더한 무게감과 권위가 느껴졌다. 남자는 강민준의 앞에 멈춰서서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수고했다. 강민준 요원. 이제부턴 우리가 맞지. 그리고 그는 2층의 최건익을 향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움이 있었다. 오랜만이군. 최건익 실장, 청와대 민정수석실 직속 감찰팀장, 서진혁이네. 최건익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다. 청와대 직속 감찰팀. 그것은 대통령 직속의 비밀 조직으로
국정원조차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성격이었다. 이게 어떻게 된?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이 안 되나 자네가 지난 몇 달간 벌인 짓에 비하면 이건 지극히 상식적인 일 처리 방식일 뿐인데. 서진혁 팀장은 마치 연극의 해설자처럼 차분하게 진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자네와 자네가 이끄는 부패 카르텔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네. 하지만 자네의 거미줄은 너무나 교묘하고 깊숙해서 외부에서는 도저히 증거를 잡을 수가 없었지.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방식의 사냥을 계획했다. 그의 시선이 강민준에게 향했다. 진돗가의 사냥 작전. 작전명 한번 잘 지었더군. 하지만 그 작전의 진짜 의미를 자네는 몰랐던 모양이야. 이 작전은 강민준이라는 진돗개를 사냥하는 작전이 아니었네. 바로 그 진돗개를 이용해 당신 같은 여우들을 사냥하는 작전이었지. 최권익의 동공과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서진혁 팀장은 말을 이었다. 박진우 부장, 그는 이 나라가 가진 최고의 애국자 중 한 분이셨지. 그는 기꺼이 이번 작전에 미끼가 되는 것을 자처하셨다. 자신의 모든 명예를 버리고 반역자의 오명을 뒤집어쓰면서까지 당신들의 실체를 드러내기 위해 스스로 함정 속으로 걸어 들어간 걸세. 그럴 리가 없어. 박진우가? 그리고 우리는 사냥개를 풀어놓았지. 서진혁은 다시 민준을 보았다. 강민준 요원. 그의 절대적인 충성심과 능력을 우리 역시 알고 있었네. 우리는 그가 절대로 박 부장의 혐의를 믿지 않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진실을 파헤치려 할 것이라는 걸 알았지. 그의 독단적인 수사는 사실 우리 감찰팀의 비호 아래 진행된 진짜 수사였던 걸세.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다. 민준이 겪었던 모든 고립과 위협, 그 모든 순간에 보이지 않는 눈이 그를 지켜보고 보호하고 있었다. 이수연 요원과의 접촉 역시 감찰팀의 계산된 유도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들이 흘린 황동준에 대한 정보, 그리고 오늘의 이 패창고에 대한 가짜 정보까지 모든 것이 최권익을 이 자리로 끌어내기 위한 거대한 연극이었다. 자네는 똑똑했지만 너무 오만했어. 최권익, 자네는 개를 사냥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조련사의 손짓에 놀아나고 있었던 것뿐이야. 자네가 덫을 놓았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 자네는 이미 우리의 덫 안에 들어와 있었던 걸세. 최건익은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조종하는 포식자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거대한 사냥터 안에 갇힌 사냥감에 불과했다. 그가 경멸했던 진돗개는 사실 그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은 최고의 사냥꾼이었던 것이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의 야망, 그의 제국, 그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서진혁 팀장은 최권익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민준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에는 상관이 부하를 보는 시선이 아닌 동료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훌륭하게 임무를 완수했다. 진돗개, 이제 사냥은 끝났으니 남은 뒤처리를 시작하지. 강민준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혼란스러운 창고의 중심에 서 있었다. 더 이상 쫓기는 도망자도 함정에 빠진 사냥감도 아니었다. 그는 모든 것을 끝내고 마침내 진실을 되찾은 고독한 사냥꾼이었다. 거짓의 진실이 무너지고 감춰졌던 진실이 그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모든 것이 거꾸로 뒤집혔다. 그리고 이제 진짜 방역이 시작될 시간이었다. 인천항의 폐창고에서 벌어진 소동이 한바탕 지나간 후 강민준이 이송된 곳은 낡은 인쇄소나 감시당하는 아파트가 아니었다. 그곳은 서울 중심부 지하 깊숙한 곳에 위치한 외부에는 존재하지 않는 비밀 벙커였다. 청와대 직속 감찰팀의 심장부이자 이번 진돗개 사냥 작전의 총지휘소였다. 차가운 금속과 최첨단 스크린으로 가득 찬 공간. 그 중앙에는 지난 몇 주간 그와 김 반장이 목숨을 걸고 그려냈던 거미줄 관계도가 거대한 디지털 맵으로 펼쳐져 있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어둠 속에서 홀로 싸우던 그는 이제 거대한 폭풍의 눈이 되어 모든 것을 지휘하는 중심에 서 있었다. 어깨의 상처는 군의관에게 전문적인 치료를 받았고 더러워진 옷은 감찰팀의 검은색 작전복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남아 있었지만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외로운 늑대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괴물을 사냥하기 위해 조직된 최정계 부대를 이끄는 지휘관이었다. 그때
벙커의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안으로 들어왔다. 야위었지만 꼬소ют한 자세, 흐트러짐 없는 눈빛, 바로 박진우 부장이었다. 그는 감옥이 아닌 감찰팀의 안전가옥에 머물며 작전의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부장님? 다음엔 주나. 두 사람 사이에는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수만 마디의 말보다 더 깊은 신뢰와 이해가 담겨 있었다. 박진우는 민준의 앞으로 다가와 그의 다치지 않은 어깨를 강하게 움켜쥐었다. 그의 눈에는 미안함과 자랑스러움이 교차했다. 힘들었을 텐데 잘 버텨주었다. 역시 내 사람답구나. 괜찮습니다. 부장님께서 무사하시니 그것으로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짧은 재회는 서진혁 팀장의 등장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는 작전 상황판 앞으로 다가가 이제는 한 팀이 된 모든 이들을 둘러보았다. 강민준, 박진우, 그리고 특별 자문 역할로 이곳에 합류한 김 반장과 공식적으로 작전팀에 배속된 이수영까지. 어둠 속에서 진실을 위해 싸웠던 외로운 투사들이 마침내 한자리에 모인 것이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서진혁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벙커 전체를 울렸다. 지금부터. 우리는 대한민국을 좀먹던 암 덩어리를 도려내는 대수술을 시작합니다. 작전명은 폭풍. 목표는 채권익 카르텔의 완전한 와해입니다. 그는 강민준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강민준 요원, 이번 작전의 현장 지휘는 자네에게 맡기겠네. 지난 몇 주간. 자네만큼 그들의 실체에 깊숙이 파고든 사람은 없어. 자네의 판단을 믿겠네. 자네가 바로 이 폭풍의 칼날이 되어주게. 명령 받들겠습니다. 민준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그의 손에 최정계 요원들로 구성된 여러 개의 타격팀의 지휘권이 쥐어졌다. 빼앗겼던 그의 이빨과 발톱이 이제는 국가의 이름으로 더욱 날카롭게 벼려져 돌아온 것이다. 작전 개시 시간은 새벽 5시. 대한민국의 심장부. 서울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거대한 소탕 작전이었다. 민주는 헤드셋을 끼고 지휘 차량에 올라탔다. 그의 눈앞에 놓인 여러 개의 모니터에는 각 타격팀이 목표 지점으로 은밀하게 접근하는 실시간 영상이 떠 있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명령 하나하나에 거대한 폭풍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첫 번째 목표는 흑표 산업의 본사였다. 서초동에 위치한 거대한 빌딩. 민준이 직접 이끄는 알파팀의 목표였다. 그들은 최권익 카르텔의 자금줄이자 매국의 증거가 잠들어 있는 서버를 확보해야 했다. 알파팀, 목표 건물 진입 30초 전 모든 통신망은 차단되었다. 저항이 있을 시, 즉시 무력화한다. 민준의 명령과 함께 검은 작전복을 입은 대원들이 소리 없이 빌딩의 보안 시스템을 뚫고 내부로 진입했다. 한편 박진우 부장은 안전가옥에서 황동준을 신문하고 있었다. 모든 것을 잃고 공포에 질린 황동준은 박 부장의 회유와 압박에 무너져 채권익의 모든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결정적인 증거의 위치를 실토하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서진혁 팀장이 지휘하는 다른 팀들은 국회와 국방부로 향했다. 국방위원회의 중진 의원이었던 K의원은 자신의 호화로운 자택에서 내연녀와 함께 있다가 들이닥친 감찰팀 요원들에게 속옷 차림으로 체포되었다. 그는 체포되는 순간까지도 내가 누군 줄 아느냐며 고함을 질렀지만 대통령 직속 감찰팀이라는 말에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다. 국방부의 L 장군은 군 내부의 비밀 파티에서 술에 취해 있다가 수갑을 찼다. 그는 흑표 산업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고 군사 기밀을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었다. 폭풍은 언론사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었다. 채권익의 비호를 받으며 여론을 조작해온 한 중앙 일간지의 편집국장 역시 자신의 사무실에서 긴급 체포되었다. 서울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진 체포작전은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해가 뜨기 시작할 무렵 언론들은 속보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국정원, 정관계, 군을 뒤흔든 초대형 방산비리 게이트, 대통령 직속 감찰팀, 부패 카르텔 정력 소탕, 뉴스는 나라 전체를 충격과 경악으로 몰아넣었다. 한편 흑표 산업 본사에 진입한 민준과 알파팀은 17층에 위치한 비밀 서버실에 도달했다. 철저한 보안 시스템을 뚫고 문을 폭파하고 들어선 순간 그곳에서는 CEO가 다급하게 하드디스크를 파괴하려 하고 있었다. 움직이지 마.
민준이 총을 겨누며 외쳤다. CEO는 잠시 망설이는가 싶더니 갑자기 책상 서랍에서 권총을 꺼내 민준을 향해 발사했다. 하지만 그의 어설픈 움직임은 민준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민준은 총알을 피하는 동시에 그의 손을 정확하게 쏘아 총을 떨어뜨리고 단숨에 그를 제압했다. 모든 증거가 확보되었다. 작전이 시작된 지 불과 2시간 만에 최권익의 거미줄 위에 있던 핵심 인물들이 모두 체포되거나 무력화되었다. 폭풍은 그들이 쌓아 올린 부패의 성을 남김없이 파괴해버렸다. 최권익은 특별격리시설의 작은 방 안에서 이 모든 상황을 텔레비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가 믿었던 동지들이 줄줄이 수갑을 차는 모습, 그의 제국이 무너져 내리는 광경을 그는 무표정하게 바라보았다. 그는 전화를 걸기 위해 수화기를 들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다. 그는 이제 버려진 카드였다. 고립된 맹수였다. 벙커의 지휘, 본부. 상황판에는 임무 완료를 뜻하는 붉은 표시들이 가득했다. 거대한 폭풍은 지나갔고 이제 하늘이 갤 시간이었다. 민주는 헤드셋을 벗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길고 길었던 어둠 속의 싸움이 마침내 승리로 끝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가 남아 있었다. 이 모든 비극을 설계한 괴물과의 마지막 대면, 그것이 이 폭풍의 마지막 종착점이 될 터였다. 작전 폭풍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대한민국을 뒤흔든 부패 카르텔의 핵심 인물들은 모두 체포되었고 흑표 산업의 비밀 서버에서는 그들의 매국 행위를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다. 지휘본부의 분위기는 승리의 안도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강민주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다. 모든 것이 너무 순조롭게 끝난 것 같았다. 최권익, 그는 그렇게 쉽게 무너질 남자가 아니었다. 수십 년간 권력의 정점에서 모든 것을 조종해온 그가 아무런 대비책도 없이 순순히 감옥에 갇힐 리가 없었다. 그는 분명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을 터였다. 최권익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민주는 서진혁 팀장에게 물었다. 현재 국정원 지하특별신문실에 격리되어 있네. 24시간 철통 감시에 있으니 걱정 말게. 하지만 민준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다. 그는 최권익의 심리 프로파일과 과거 행적 데이터를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는 극도의 나르시시스트이자 위기 상황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대담함을 보이는 인물이었다. 그는 절대로 패배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바로 그때였다. 지휘본부의 비상벨이 날카롭게 울렸다. 보고합니다. 최권익이 이송 중 탈주했습니다. 모니터에 뜬 보고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최권익이 신문 도중 갑자기 심장 발작을 일으키는 척 연기를 했고 규정상 외부의 민간병원으로 긴급 이송되던 중 무장 괴한들의 호송 차량 습격을 받아 탈주했다는 것이었다. 괴한들은 군용 등급의 무기로 무장하고 있었고 계획적으로 움직였다. 최권익이 미리 심어놓은 마지막 비상 카드였던 것이다. 벙커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다 잡았다고 생각했던 괴물이 우리를 빠져나가 마지막 독을 뿜으려 하고 있었다. 젠장 모든 출국항과 공항을 봉쇄해 군경 합동으로 수색조를 편성하고 서진혁 팀장이 다급하게 명령을 내리는 동안 민주는 이미 서울 지도를 펼쳐놓고 있었다. 그는 최권익의 입장에서 생각했다. 공식적인 공항이나 항만은 이미 봉쇄되었을 것이다. 그가 노릴 곳은 단 하나. 부유층들이 미립 출국을 위해 비밀리에 이용하는 사설 비행장이었다. 팀장님, 김포 외곽에 있는 스카이필드 비행장입니다. 최권익이 소유한 유령호 회사 중 하나의 명의로 등록된 곳입니다. 그곳으로 갈 겁니다. 민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서려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명령을 기다리지 않았다. 제가 가겠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빠른 기동타격팀을 붙여주십시오. 알겠으네, 조심하게. 민주는 전개 대원들로 구성된 팀을 이끌고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비행장을 향해 질주했다. 맹수의 마지막 도주를 막기 위한 진돗개의 마지막 추격이었다. 스카이필드 비행장은 짙은 안개 속에 잠겨 있었다. 활주로 끝, 소형 제트기 한 대가 이륙을 위해 희미한 불빛을 밝힌 채 엔진을 예열하고 있었다. 민준이 탄 차량이 굉음을 내며 활주로에 미끄러지듯 들어섰다. 제트기 트랩 아래. 최권익이 막 비행기에 오르려다 말고 경악에 찬 표정으로 돌아보았다. 그의 곁을 지키던 마지막 남은 충복 몇 명이 다급하게 총을 꺼내 들었다. 팀원들은 주변을 확보하고 엄호하라.
최권익은 내가 맞는다. 민주는 차에서 뛰어내리며 명령했다. 그는 총을 든 채 천천히 최권익을 향해 걸어갔다. 제트기의 엔진 소리가 귀를 찢을 듯 울려 퍼지는 활주로 위에서 두 남자의 마지막 대치가 시작되었다. 끈질긴 놈. 지옥 끝까지라도 쫓아올 줄 알았다. 강민준. 최권익은 증오에 찬 눈으로 그를 노려보며 자신의 관자놀이에 권총을 겨누었다. 대여 이상 다가오지 마. 여기서 한 발짝이라도 더 움직이면 내 놈은 내 시체밖에 가져가지 못할 거다. 그것은 마지막 허세였다. 하지만 민주는 그의 협박에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최권익에게서 10m 정도 떨어진 거리에 멈춰서서 들고 있던 총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당신을 쏘러 온 게 아닙니다. 최권익. 민준의 목소리는 제트기 소음을 뚫고 그의 귀에 정확하게 박혔다. 당신이 왜 졌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러 왔습니다. 최권익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켰제. 당신은 너무 오만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그저 개로 봤지만 왜 내 목줄이 그렇게 길었는지는 생각하지 않았죠. 당신이 사냥꾼이라고 착각하는 동안 당신은 사실 거대한 사냥터 안에 들어온 가장 큰 사냥감일 뿐이었습니다. 민주는 한 걸음 다가섰다. 둘째, 당신은 너무 탐욕스러웠습니다. 당신이 평생 써도 다 못 쓸 돈을 위해 수천만 국민을 지키는 갑옷을 팔아넘기려 했습니다. 당신 혼자만 입을 수 있는 황금 옷을 위해 모두의 방패를 부셔버린 겁니다. 최권익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지막, 당신의 가장 큰 실수는 충성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몰랐다는 겁니다. 민준의 목소리에 차가운 경멸이 실렸다. 당신은 두려움으로 사람들을 곁에 두었지만 나는 우리가 모두 존경했던 분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제국은 하룻밤 사이에 무너져 내린 것이고 내가 지금 당신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당신은 단 한 번도 진정한 의미의 내 사람을 가져본 적이 없으니까. 민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날카로운 칼이 되어 최권익의 심장을 찔렀다. 그의 분노와 허세는 힘을 잃고 그 자리에는 패배자의 공허한 눈빛만이 남았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완벽하게 졌다는 것을 힘이나 지략에서 진 것이 아니라 자신이 평생 경멸해왔던 가치, 바로 그 신념과 충성심 앞에서 무릎 꿇었다는 것을. 털썩. 최권익의 손에서 권총이 힘없이 떨어져 나갔다. 그의 어깨는 무너져 내렸고 그는 텅 빈 눈으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한때 대한민국을 호령하던 포식자의 눈에는 이제 아무런 힘도 남아있지 않았다. 제트기의 엔진이 서서히 꺼지고 활주로에는 정적이 찾아왔다. 민준은 최권익의 앞으로 다가가 차가운 수갑을 그의 손목에 채웠다. 최권익, 반역 및 국가보안법 위반, 살인교사 등 당신에게 적용될 모든 혐의로 지금 당신을 체포합니다. 길고 길었던 밤이 끝나고 동쪽 하늘에서 새벽의 빛이 밝아오기 시작했다. 민주는 초라한 패배자로 전락한 최권익을 이끌고 비행기를 등지고 걸었다. 그는 복수의 기쁨도 승리의 환호도 느끼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완수했을 뿐이었다. 자신이 지키고자 했던 가치를 위해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치열하게 싸웠던 한 진돗개의 사냥은 그렇게 조용히 막을 내리고 있었다. 몇 주 후 대한민국은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뒤에 고요함을 되찾고 있었다. 최권익과 그의 부패, 카르텔에 대한 국정조사가 열렸고 그들의 매국 행위는 하나하나 백일에 드러났다. 국민들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지만 동시에 나라의 암덩어리를 도려낸 것에 대한 안도와 희망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박진우 부장은 모든 혐의를 벗고 명예를 회복했다. 그는 청와대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훈장을 수여받았고 국정원 1차장 해외 및 대북 파트 총괄이라는 더 높은 자리로 복귀했다. 그의 복귀는 무너졌던 국정원의 명예와 신뢰를 다시 세우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다. 이수연 요원은 이번 사건에서의 공로를 인정받아 파격적인 특진을 했다. 그녀는 신설된 데이터 기반 전략 분석팀의 팀장으로 임명되어 그녀의 천재적인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자리를 얻었다. 그녀의 승진은 국정원 내의 낡은 관행을 깨고 능력 위주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신호탄이 되었다. 을지로의 낡은 인쇄소를 지키던 김 반장은 감찰팀으로부터 두둑한 특별 자문료와 함께 감사의 인사를 받았다. 그는 돈 봉투를 한사코 거절하다가
이 돈으로 새 기계나 사서 나라에 세금이나 더 내겠다며 통명스럽게 받아들고는 다시 기름 냄새나는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갔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정의는 승리했고 질서는 회복되었다. 그리고 폭풍의 중심에 있었던 강민준. 그는 모든 공식적인 행사와 언론의 스포트라이트에서 한 발짝 물러나 있었다. 그의 이름은 작전에 참여했던 극소수의 인원을 제외하고는 그 어디에도 거론되지 않았다. 그는 처음부터 그랬던 것처럼 그림자 속의 존재였다. 어느 날 오후, 그는 새로 생긴 박진우 차장의 집무실로 호출을 받았다. 넓은 창으로 서울의 정영이 시원하게 내려다 보이는 방이었다. 그곳에는 박진우 차장과 서진혁 팀장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차장에게 찬할 것이 있네? 서진혁 팀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청와대와 국정원은 새로운 특수 임무 부대를 창설하기로 결정했네. 오직 국가의 핵심 안보를 위협하는 내부의 적들을 색출하고 제거하는 임무만을 맡는 대통령 직속에 독립된 조직이지. 우리는 자네가 그 조직의 창설 멤버이자 핵심적인 현장 팀장이 되어주었으면 하네. 자네의 능력과 충성심이라면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어. 그것은 국정원 요원이라면 누구나 꿈꿀 만한 파격적인 제안이었다. 최고의 권한과 지원이 보장되는 자리, 어둠 속에서 홀로 싸우던 그에게 이제는 빛의 중심에서 국가가 인정한 영웅이 될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박진우 차장 역시 자랑스럽고 기대에 찬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민주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고개를 저었다. 과분한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유를 물어도 되겠나? 서진혁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민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는 지휘관이나 전략가가 아닙니다. 제 자리는 화려한 조명이 비추는 무대 위가 아니라 무대 뒤의 어두운 통로입니다. 저는 그저 진돗개일 뿐입니다. 가장 효과적으로 사냥할 수 있을 때는 모두가 저를 그저 평범한 개로 보고 있을 때입니다. 주인을 지키기 위해 소리 없이 움직이고 위협이 닥쳤을 때 가장 먼저 달려나가 목덜미를 물어뜯는 것. 그것이 저의 방식이고 저의 역할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신념이 담겨 있었다. 그는 영웅이 되기를 원치 않았다. 그는 그저 이름 없는 수호자로 남기를 원했다. 서진혁과 박진우는 더 이상 그를 설득하지 않았다. 그들은 민준의 선택을 이해하고 존중하기로 했다. 그것이 바로 강민준이라는 남자의 본질이라는 것을 그들 역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며칠 뒤 강민준은 자신의 원래 자리로 돌아왔다. 대북정보 분석팀의 평범한 팀원으로 그는 다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조용한 요원이 되었다. 그가 겪었던 거대한 사건은 마치 꿈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어느 이른 새벽, 그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한 언덕 위 낡은 승합차 안에서 잠복 근무를 서고 있었다. 새로운 임무였다. 평범하고 지루한. 하지만 국가 안보의 작은 조각을 지키기 위한 또 다른 이름 없는 싸움이었다. 차창 밖으로. 서울의 거대한 빌딩 숲 너머로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어둠을 밀어내고 떠오르는 아침하에는 도시 전체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폭풍이 지나간 뒤에 고요하고 장엄한 새벽이었다. 민주는 그 풍경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는 지난 몇 주간의 일들을 떠올렸다. 스승의 몰락과 자신의 고립, 죽음의 위협 속에서 홀로 싸워야 했던 시간들, 그리고 마침내 되찾은 진실, 정의를 지키기 위해 치러야 했던 그 모든 대가들을 그는 후회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다. 그는 자신의 역할을,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였다. 사람들은 빛나는 영웅들을 기억하겠지만 나라는 그를 포함한 이름 없는 수호자들의 보이지 않는 헌신으로 지켜진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는 인정받기를 원치 않았다. 그저 묵묵히 자신이 섬기는 주인, 바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킬 뿐이었다. 해가 완전히 떠오르고 도시는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다. 강민주는 따뜻한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다시 감시 장비에 눈을 고정했다. 그는 진돗개, 조국의 가장 충성스러운 사냥개이자 가장 든든한 수호자, 그의 사냥은, 그리고 그의 수호는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소리 없이
그리고 쉼 없이